1019년 귀주대첩은 고려사에서 가장 압도적인 승리로 꼽힙니다. 장감찬 장군이 이끈 고려군은 거란의 대규모 침공을 막아냈고 10만 대군이라는 말이 전해질 정도로 상대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여기서 상식적인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렇게 크게 이겼다면 왜 고려는 더 나아가지 않았을까요? 왜 추격하여 거란의 거점까지 밀어붙이거나 북방을 확장해 전쟁의 판을 끝내지 않았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직관적으로 생각하십니다. 기회를 놓친 거다니까? 힘이 부족했던 걸까? 왕조의 야망이 없었던 걸까? 그런데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고려의 멈춤이 단순한 소극성이나 두려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고려는 승리 이후의 세계를 계산할 줄 알았던 나라였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언제 전쟁을 꺼내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귀주대첩 이후 고려가 취한 선택은 더 싸우기가 아니라 정리하고 굳히기였습니다. 이 선택은 겉으로 보면 확장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국가 운영에 냉정한 현실이 있습니다. 전쟁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승리 뒤에 남는 비용이 무엇인지, 내부 정치가 무엇을 요구했는지, 그리고 외교적으로 어떤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었는지가 동시에 얽혀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고려는 이겼기 때문에 멈춘 것이 아니라 멈추는 것이 가장 유리했기 때문에 멈춘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영웅담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승리 이후의 선택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고려는 왜 멈췄는가? 그 멈춤은 결과적으로 고려를 어디로 이끌었는가? 이 질문의 답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는 고려라는 나라가 확장하는 국가라기보다 살아남는 국가였다는 사실을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귀주대첩 이후 고려가 더 나아가지 않은 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고려의 대거란 전쟁은 정복전쟁이 아니라 방어전쟁이었다는 점입니다. 1019년의 침입은 거란이 주도한 대규모 원정이었고 고려는 그 공격을 견디고 끊어내기 위해 싸웠습니다. 전쟁의 출발점이 확장이 아니라 침입 저지였던 만큼 고려가 승리 직후 선택한 목표도 영토 확대가 아닌 재침을 막고 국경을 안정시키는 것에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고려가 전쟁에서 얻고자 했던 핵심 성과가 땅이 아니라 정치적 지위와 안전 보장에 가까웠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동아시아 국제질서에서 살아남는 방식은 단순한 군사력만으로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선대가 다시 치지 못하도록 만드는 힘, 다시 말해 침공 자체의 유인을 걷고 외교적으로 안정된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이 국가의 생존을 좌우했습니다. 귀주대첩은 바로 이 지점을 크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거란은 대규모 병력과 보급을 투입했음에도 결정적으로 실패했고 그 추격은 단순한 전장 패배가 아니라 다음 침공을 감행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려가 할 일은 더 깊이 들어가서 승리를 확정짓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결과를 제도와 외교로 굳히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은 한 번 이겼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의 정리 단계에서 다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승리 직후의 무리한 추격과 점령, 시도는 새로운 부담을 만들어 도리어 상대에게 다시 싸울 명분과 반격의 목표를 제공할 위험도 있습니다. 고려 입장에서는 거란의 재침 동력을 꺾는 데 성공했다면 더 이상의 공세가 가져올 이익보다 추가 전쟁이 부르는 비용과 위험이 훨씬 커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고려가 정복을 목표로 삼지 않았다는 점은 전쟁을 바라보는 국가 운영 방식에서도 드러납니다. 전복 전쟁을 지속하려면 장기 주둔군, 점령지 행정체계, 안정적인 보급 기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고려의 전쟁은 기본적으로 침공 대응에 최적화되어 있었고 승리의 목적도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보다 다시는 넘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것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귀주대첩 이후 고려의 전략은 확장보다 안정으로 기울었습니다. 즉 멈춘 것이 아니라 전쟁의 목표를 달성했기에 전쟁의 형식을 바꾼 것입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그 선택을 더욱 현실적으로 만든 요인, 즉 이겨도 더 나아가기가 왜 어려웠는지를 군사와 보급의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승전과 점령은 전혀 다른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귀주대첩에서 이겼다고 해서 그 다음이 곧바로 추격 점령 확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쟁사에서 가장 자주 오해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승전은 전투의 결과이지만 점령과 확장은 국가 운영의 과제입니다. 고려가 귀주대첩 이후 곧바로 거란의 핵심 지역까지 밀어붙이지 않은 이유를 이해하려면 전투 직후의 감정이 아니라 군사와 보급의 현실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첫째, 승리 직후의 군대는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전투에서 승리한 쪽도 인명피해와 피로누적을 피할 수 없고 부상자 처리와 전열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고려처럼 대규모 동원체제가 작동하던 사회에서는 전쟁이 길어질수록 병력 유지 자체가 부담이 됩니다. 전투를 치르고 나면 병사들은 휴식과 재보급이 필요하고 무기와 말, 식량을 다시 갖추는 과정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이 상태에서 곧바로 국경을 넘어 장거리 원정에 들어가는 것은 한 번 더 싸우자 수준이 아니라 국가가 장기전을 선택하는 결단이 됩니다. 둘째, 거란의 주력은 기병 중심이었고 그들이 움직이던 공간은 고려의 익숙한 전장과 다릅니다. 고려가 전투에서 유리했던 것은 지형과 방어체계, 그리고 적의 보급선 압박 같은 조건이 맞물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경을 넘어가면 상황이 반대로 바뀔 수 있습니다. 낯선 지형, 긴 보급선, 방어 고점의 부족은 공격군에게 치명적입니다. 전투에서 한 번 이기는 것과 낯선 땅에서 장기간 버티는 것은 완전히 다른 능력입니다. 거란이 강했던 이유도 결국 기병의 기동력과 넓은 공간에서의 전개 능력이었는데 고려가 그 조건을 일부러 상대에게 넘겨줄 필요는 없었습니다. 셋째, 보급은 확장을 가르는 결정적 요소입니다. 전쟁은 칼로 하지만 전쟁의 승패는 결국 측량과 말, 운송로가 결정합니다. 고려군이 국경 밖으로 나가면 보급선은 길어지고 보급을 지킬 병력이 추가로 필요해집니다. 그러면 실제 전투에 투입할 수 있는 병력은 줄어듭니다. 게다가 점령을 하려면 단순히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들어간 뒤에 주둔치한 행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즉, 한 번 더 이기면 끝이 아니라 이긴 뒤에도 계속 비용을 내야 하는 구조가 됩니다. 귀주대첩 직후 고려가 맞닥뜨린 선택은 추격이 아니라 사실상 새로운 전쟁의 시작 여부였습니다. 넷째,
계절과 환경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중세전쟁에서 겨울과 봄의 보급 조건은 국가의 결정을 바꾸는 변수였습니다. 강과 길, 말의 사료, 병사들의 생존 조건은 일정한 한계를 갖습니다. 특히 대군이 움직일수록 식량 소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이를 감당하지 못하면 승리한 군대도 순식간에 약해집니다. 고려가 귀주대첩 이후 추격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단순히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추격이 곧 장기전으로 이어질 위험을 계산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귀주대첩 이후 고려가 멈춘 이유는 이겨놓고 겁을 먹어서가 아니라 승리를 확장으로 바꾸기 위한 조건이 너무 비쌌기 때문입니다. 고려는 전투의 승리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뒤따르는 비용까지 포함해 국가 운영의 손익을 따졌습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이 현실적 제약 위에 겹쳐진 또 하나의 결정적 요인, 즉 내부 정치와 체제의 계산이 어떻게 멈춤을 요구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귀주대첩 이후 고려가 멈춘 이유를 군사보급의 문제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더 무서운 변수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바로 내부 정치와 체제의 균형입니다. 고려는 왕이 모든 권력을 단독으로 장악한 국가라기보다 문신 관료와 문벌, 귀족이 국정을 함께 운영하던 체제였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전쟁이 단순히 적을 물리치는 사건에 그치지 않고 승리 이후 누가 공을 차지하고 누가 힘을 갖게 되며 그 힘이 국가 운영을 어떻게 바꾸는가라는 문제로 번집니다. 전쟁이 지속되면 군대의 비중이 커지고 자연스럽게 장수와 군권이 부각됩니다. 이것은 어느 나라에서나 반복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문치가 강한 사회일수록 군권의 팽창은 곧바로 체제 불안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고려는 관료체계와 조세행정 시스템으로 국가를 굴리는 나라였고 전쟁은 그 시스템의 부담을 급격히 키웁니다. 병력 동원은 곧 농번기 노동력의 감소로 이어지고 세금과 부역 부담은 민심을 흔듭니다. 승리가 계속되면 더 밀어붙이자는 여론이 생길 수 있지만 국정 책임을 지는 입장에서는 그 대가를 누가 감당할 것인가가 먼저 계산됩니다. 전쟁을 이어가려면 결국 더 많은 곡물과 말, 더 많은 인력과 운송이 필요하고 그 비용은 대부분 백성에게 전가됩니다. 고려가 승리 이후 전쟁을 끝내려 했던 이유 중 하나는 전쟁이 국가의 재정과 행정, 민심을 장기적으로 갉아먹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현실적인 문제는 논공과 보상입니다. 대규모 전쟁이 끝나면 반드시 공신 논공 현상이 뒤따릅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주고 어떤 지위를 부여할 것인지, 어느 집단의 공을 얼마나 인정할 것인지는 단순한 포상이 아니라 권력 재편과 직결됩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공로를 둘러싼 경쟁은 심해지고 그 과정에서 중앙 정치가 흔들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문벌 귀족 사회에서는 공로의 분배가 곧 가문과 관료, 집단의 이해관계와 맞물리기 때문에 전쟁을 계속 끌면 끌수록 내부 갈등의 씨앗이 늘어납니다. 고려가 귀주대첩 이후 더 큰 전쟁으로 넘어가지 않고 정리 국면으로 들어간 것은 전쟁을 계속할수록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균열이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판단과도 연결됩니다. 여기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게 큰 승리를 거두었는데 영웅이 더 오래 전면에 남아 나라를 이끌면 되지 않았을까? 하지만 고려의 정치 구조에서 특정 인물에게 권력과 상징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상황은 언제나 긴장 요소가 됩니다. 역사 기록은 영웅의 활약을 칭송하지만 국정은 영웅 한 사람으로만 굴러가지 않습니다. 승리 이후에는 국방과 외교뿐 아니라 세금, 인사, 법제, 지역 통치, 민심 안정이 다시 중심이 됩니다. 즉, 전쟁이 끝나면 국정의 무대는 다시 문치의 영역으로 돌아가야 하고 그 과정에서 군사적 영웅의 역할도 자연스럽게 재조정됩니다. 이것이 특정 인물을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아니라 체제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정리하면 고려가 멈춘 배경에는 더 싸우면 이길 수 있느냐가 아니라 더 싸우면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놓여 있었습니다. 외부로 나아가 전쟁을 확대하는 순간 보급과 재정뿐 아니라 권력 분배와 행정 유지, 민심 안정까지 동시에 부담이 커집니다. 고려는 귀주대첩으로 이미 핵심 목표를 달성했고 그 이후에는 전쟁의 성과를 제도와 외교로 굳히는 편이 훨씬 안전했습니다. 결국 고려의 멈춤은 소극성이 아니라 문치국가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생존 전략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이 모든 조건 위에서 고려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승리를 수익화했는지, 다시 말해 전쟁을 끝낸 뒤 외교와 교역, 국제질서 속에서 어떤 이익을 확보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승리의 진짜 완성은 전장에서가 아니라 전쟁 이후의 외교와 경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귀주대첩 이후 고려가 멈춘 선택은 전쟁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전쟁의 성과를 다른 방식으로 굳히는 전략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국가 입장에서 전쟁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전쟁을 통해 얻고자 했던 것이 달성되었다면 그 다음 단계는 칼을 더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결과를 외교 경제 안보 체계로 고정하는 것입니다. 고려는 바로 이 지점에서 매우 현실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확장보다 이익, 정령보다 안정이 더 큰 수익을 낸다는 판단입니다. 첫째, 귀주대첩 이후 고려는 북방안보의 기본 조건을 확보했습니다. 고려는 대규모 원정이 실패하면서 군사적 부담이 커졌고 고려를 상대로 다시 같은 수준의 침공을 반복하기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물론 긴장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대규모 침공이라는 형태의 위협이 현저히 줄었다는 것만으로도 고려는 막대한 안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을 계속하기 위해 동원하던 병력과 물자를 장기적으로 유지하지 않아도 되었고 폭경 방어는 확대 전쟁이 아니라 경계와 관리 중심으로 전환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국가 운영 측면에서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전쟁을 경험한 나라라면 본능적으로 합니다. 둘째, 승리 이후의 외교적 협상력은 전쟁의 또 다른 전리품입니다. 고려는 이겼다는 사실 자체로 국제질서 속에서 발언권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전쟁을 계속해 땅을 얻는 방식은 비용이 큰 반면 승리로 얻은 협상력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안정과 이익을 가져옵니다. 당시 동아시아는 단순한 양자 관계가 아니라 거란과 송,
그리고 고려를 둘러싼 복합적인 힘의 균형 속에서 움직였습니다. 고려는 이 균형 속에서 전쟁을 끝내고도 자신의 입지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시 말해 고려는 정복국이 아니라 버티는 강국으로서 인정받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셋째, 전쟁이 끝나면 경제와 행정이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전쟁은 농업 생산을 흔들고 조세 수치를 어렵게 만들며 민심을 지치게 합니다. 특히 장기전은 국가의 재정과 사회 기반을 지속적으로 소모합니다. 지주대첩 이후 고려가 선택한 멈춤은 전쟁을 확장해 더 큰 불확실성을 만드는 대신 내부 회복과 재정 안정으로 방향을 돌려 국가의 체력을 회복하는 길이었습니다. 원쟁을 더 끌어들지 모를 불확실한 영토보다 원쟁을 끝내 확보하는 확실한 안정이 더 값진 경우가 많습니다. 고려는 바로 그 계산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넷째, 점령과 확장은 새로운 적을 부릅니다. 국경을 넘어가면 그 순간부터 고려는 침략자이자 점령자가 됩니다. 거란뿐 아니라 주변 세력, 국경지대의 집단, 심지어 기존의 중립적이던 세력까지 반발할 수 있습니다. 고려가 대규모 원정과 점령을 선택했다면 단지 한 번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년 단위의 충돌과 재침, 포복을 감수해야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멈추고 굳히는 선택은 불필요한 적대 확산을 줄이고 안정적인 교역과 교류를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즉 고려는 더 많은 땅보다 더 적은 전쟁이 장기적으로 더 많은 이익을 낸다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귀주대첩 이후 고려의 멈춤은 정복을 포기한 패배가 아니라 승리를 국가 운영의 이익으로 전환한 전략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얻은 것은 땅이 아니라 침공을 차단할 힘, 협상력을 높일 지위, 그리고 회복할 시간을 포함합니다. 이제 마지막에서는 이 모든 요소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고려가 멈췄기 때문에 무엇을 얻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고려 왕조의 장기 존속과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는지를 결론으로 묶어보겠습니다. 귀주대첩 이후 고려가 멈춘 것은 더 못 가서가 아니라 더 갈 이유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가능성이 큽니다. 고려의 전쟁은 정복을 목표로 시작된 전쟁이 아니라 반복되는 침공을 끊고 국경을 안정시키기 위한 방어전이었습니다. 큰 승리를 거둔 뒤에도 국경을 넘어 추격과 점령을 선택한다는 것은 전투의 연장이 아니라 새로운 전쟁을 여는 결정이 됩니다. 점령지에는 주둔군이 필요하고 치안과 행정이 따라붙으며 보급선은 길어집니다. 승리의 기세가 있을 때는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특히 고려의 동원 구조와 재정, 그리고 농업 기반 사회의 한계를 고려하여 장기 원정은 나라의 체력을 빠르게 깎아먹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전장 바깥에서는 가문과 흉년, 세금 부담, 민심 이방 같은 문제가 동시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은 밖의 적만 상대하는 일이 아닙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농공인상과 권력 재편이 뒤따르고 문벌 귀족 중심의 정치 질서에서는 군권의 비대화가 곧 내부 균형의 흔들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승리의 공이 누구에게 돌아가느냐는 단순한 포상이 아니라 다음 시대의 권력 지도를 다시 그리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고려가 선택한 멈춤은 외부를 더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승리의 성과를 외교적 협상력과 국경, 방어체계, 재정 회복으로 굳히는 방식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고려는 땅을 넓히는 확장보다 전쟁을 끝내고 얻는 안정이 더 큰 이익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주대첩은 추격전의 시작이 아니라 전쟁을 끝내 자격을 얻은 순간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멈췄기 때문에 살아남았다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다음 편에서는 승리 이후의 사람과 정치를 다룹니다. 귀주대첩의 영웅 강감찬은 왜 빠르게 전면에서 물러났는지, 승리의 공이 어떻게 분배되고 국정 운영이 어떤 방향으로 재정렬되었는지 기록을 바탕으로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는 질문 하나. 승리한 장군이 오래 남는 나라와 빨리 사라지는 나라의 차이는 무엇인가도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그 순간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승리 이후의 통치가 역사를 바꾼다는 사실이 더 선명해질 것입니다. 이 대목을 이해하면 고려가 멈춘 선택을 왜 반복했는지도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